안녕하세요. 구자룡 변호사입니다. 방금 속보로 이재명에 대한 지지율이 50% 선이 붕괴됐다. 뭐 이미 다들 알고 있었을 내용이 수치로도 이제 확인이 됐다. 이런 속보가 나왔습니다. 이재명의 지지율이 48.3%로 50% 선이 붕괴됐다. 이게 지금 불과 취임한 지 2달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조국이나 윤미향 사면하고 이러면 막 10%씩 쭉쭉 빠질 거다. 그 추세는 돌이킬 수 없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첫 번째로 민주당이 지금 뭘 제대로 하는 게 없죠.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을 했는데 그 처절한 자화자찬 속에서 국민들은 그럼 도대체 가서 밥 먹고 아양 떨고 비위 맞춰준 거 이외에 얻어온 것이 무엇이냐라고 팩트를 보시는 거거든요. 자화자찬으로 굉장히 성공적이었다라고 하지만 아무것도 해결한 것이 없고 해결할 능력이 없구나라는 냉정한 평가를 내리고 계신 겁니다. 민주당의 자화자찬이 맞다라고 하면 지지율이 올라야죠. 왜 내려갈까요? 이게 인제 그런 식으로 포장만 해 가지고서 정치하려고 하는 거는 철퇴를 맞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조사에서 함께 나온 거는 민주당의 지지율도 40%가 붕괴됐습니다. 지금 정권이 출범한 이래 40%가 붕괴된 게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부정평가는 돌이킬 수가 없는 것이죠. 세부적인 지표를 한번 따져보고 그리고 이 와중에 2030의 그 민주당이나 이재명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가장 세거든요.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가장 등을 먼저 돌리고 가장 강하게 비판하는 게 2030인데 '왜 그럴까?'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좀 해 보겠습니다. 한번 수치를 한번 볼게요. 이게 의미가 있는 거는 50% 선이 붕괴됐다라는 것과 함께 대선 때 얻은 득표율이 49% 남짓이었는데 그것도 깨졌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거보다도 더 아래로 내려갔다라는 건 그 당시에 선거 때 이루어졌던 이미 좀 소위 말하는 선거 연합이라는 것도 깨졌다. 그것도 떨어져 나가기 시작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섰습니다. 부정평가가 더 높아요. 이 수치에 대해서 두 번째 의미는 그거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민주당의 이재명 정부 출범 후에 지지율이 40%가 무너졌다는 거.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랑 오차 범위 내의 박빙입니다. 근데 국민의힘은 리더십이 이번에 섰잖아요. 아직 리더십이 섰다 뿐이지 뭘 보여준 게 없는 상태에서 박빙으로 들어왔다라는 건 국민의힘이 '모멘텀을 마련했다.'라고 볼 수도 있죠. 인제 여기서 어떻게 하는지 인제 중요한 싸움이 됐는데 이미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를 놓고서 평가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거 아니다.'라는 평가가 인제 들어와 있는 거죠. 그리고 정청래 대표는 이미 한 달간 직무를 봤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부정평가가 말도 못합니다. 정청래 대표 한 달에 대한 평가하면은 부정평가가 53% 예요. 음. 지금 여러 차례 우리 말했죠. 현재로서는 보수 지지층이 아직 TV 보는 것만도 제대로 돌아와 있지 않은 상태인데 여론조사 응하겠나요? 그래서 민주당 지지층이 좀 과표집되는 면이 지금까지도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면은 민주당을 뽑았던 사람들도 많이 등을 돌렸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조국에 대한 항목도 있어요. 조국에 대해서 행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냐라니까 62.5%가 "자숙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라고 합니다. 이건 뭐 다 상식대로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수치는 왔다 갔다 요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면 민주당에 대해서 지지하는 사람들이 쪼끔 더 여론조사에 응하고 보수 지지층은 TV도 못 보겠는 판에 여론조사 전화 오면은 뭐 받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와중에 응답하는 층에서도 민주당 지지층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많다. 이거는 민주당이 굉장히 '두려워해야 되는 수치일 거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런 수치를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는가? 이재명 정부는 제가 정말 몇 번 말씀드렸는데 능력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누군가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만 가지고 반사 이익을 얻어왔던 집단이기 때문에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을 보여주기에는 부족하고 그러면은 그거를 포장으로 속이는 것밖엔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 드렸죠.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도 회담에 합의문도 작성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성공적이었다. 이러는데 정말 이거는 국민을 뭘로 보는 건가. 진짜 말장난도 이 정도면은 화나요.
우리 그리고 상식적으로도 입지가 약한 쪽, 약자 입장에서는 서류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만들 필요가 있는 건데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고 아무것도 합의서에 올리지 못하고서 성공적이었다라고 하면은 국민들 속이는 것 밖에 안 되는 거죠. 부족한 능력을 거짓말로 지금 치우고 가려 그러는 건데 국민들의 평가는 냉정합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계약서 작성하잖아요. 근데 계약서를 안 쓴다고 봐요. 힘 있는 사람이 을에게 요구하는 게 있을 때 "그래 이렇게 하자."라고 일단 합의를 봐요. 근데 계약서는 안 써요. 그럼 당장 그다음 날 돼 가지고 힘 있는 사람이 "나 생각해 보니까 마음 바뀌었어. 또 바꿔." 이러면 속수무책이죠. 그래서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왜냐? 그럴 경우에는 힘은 불균형하지만 법원이라도 쫓아갈 수 있잖아요. "계약서 이렇게 쓰고서 말을 바꿔요. 법원에서 도와주세요." 재판 걸면은 법원에서 "이 계약서대로 가야지."라고 더 큰 힘을 빌려올 수 있고 근거를 삼을 수 있는 거잖아요. 외교도 똑같아요. 그래서 합의서 작성하는 거죠. 근데 지난번에도 "성공적이었다." 성공적인 합의라고 인제 호소를 하고 있죠. 그렇게 주장만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합의 봤던 거에 대해서 이번에 합의로 또 올라왔어요. 지난번에 합의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또 합의서 못 쓰고 타결된 거 없어요. 그럼 다음번에 또 요구하면 그때 또 응해야 되죠. 이런 거 다 국민들께서 냉정하게 보고 계신 겁니다. 가장 냉정하게 보는 게 2030 이죠. 그러니까 조국 씨 같은 경우에는 "2030이 극우화됐다." 이렇게 세대 갈라치기라면서 공격을 하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이 여론조사에서도 수치가 나오는 게 어 2030의 이재명 정부에 대한 부정평가가 가장 높아요. 60대 70 대보다 훨씬 높아요. 이게 2030이 정말 냉정하게 냉철하게 평가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 특히나 20 대가 높습니다. 20 대가 부정평가가 59.2% 예요. 지금 60 대, 70 대도 이 정도 수치가 안 나오거든요. 심지어 70 대의 부정평가가 50.6 인데 그거보다 거의 10% 포인트가 높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조국이 2030을 타겟으로 삼아서 공격하는 게 이유가 있구나.' 여기 수치에서 단박에 드러나죠. 2030이라는 거는 정말 젊은 세대인데 민주당이 예전에는 자기 지지층으로 생각했던 세대였는데 '왜 이렇게 변했을까?' 이것도 한번 정치학적으로 인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2030은 좌파다? 그렇지 않아요. 2030의 성향이라는 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기득권에 대해서 의문을 표하고 기존 시스템이 맞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체험해 보고 알고자 하는 정신? 그게 좌파적인 성향하고 맞아떨어진다고 했었던 시기도 있었겠지만 2030이 좌파여서가 아니에요. '기득권에 대한 저항 정신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건 반대로 4050 지금 주류적으로 기득권을 갖고 있는 세대가 그만큼 좌파 성향을 갖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강남 좌파, 패션 좌파들이 이제 사회의 기득권을 차지했기 때문에 거기에서의 불합리와 부조리와 모순에 대해서 2030이 '이건 잘못이고 이건 바꿔야 된다.'라고 인식을 하는 것이죠. 굉장히 슬픈 얘기인데 4050이 이 나라의 주류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질서와 균형을 맞추는 것보다 분노의 감정, 어릴 때부터 갖고 있던 이해찬 세대로서의 어떤 세뇌된 정신 이런 것들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인제 드렸던 적이 있어요. "40대 결국 당신들이 뽑은 거에 대해서 후과를 지금 치르고 있지 않냐. 산업이 파탄나고 그렇게 해서 일자리가 사라지면 제일 먼저 직격탄을 맞을 거는 4050 이거든요." 그 뒤에 대해서 생각이 있이 투표를 했는가에 대해서 저는 질문을 드렸던 적이 있고 그래서 제가 제목도 그렇게 뽑았어요. "내 투표가 나를 죽였다. 40 대에 대해선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저는 사실 40 대지만 한 번도 민주당을 지지한 적은 없기 때문에 이 이런 상황이 초래될 거에 대해서 다 같이 더 깊게 논의하는 시간이 더 있었어야 됐다.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나서 뽑아 놓고 어 '이럴 줄은 몰랐지.'라고 하면 너무 무책임한 거죠. 자신의 그 고민이 부족했다는 거를 스스로 자인하는 것밖에는 안 되잖아요. 지금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홈플러스 폐점하는 것들 아마 인터넷 검색해 보면 쭉 나올 거예요. 홈플러스 노조에 대해서 싸늘한 시선을 댓글에서도 읽을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 "이렇게 하면 일자리 사라져요."라고 경고하는 글들을 정말 많이 봤거든요. 정말 거기에 뼈아픈 댓글이 이런 거더라고요. "노조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의 투쟁으로 노동에서 해방되셨네요." 정말 뼈 때리는 거죠. 홈플러스 노조에서 아주 일부 노조원들이지만 그 정치적인 구호가 담긴 그런 글 막 써 붙이고서 근로하고 인제 이랬던 적도 문제로 인제 다뤄지고 그랬었어요. 기업이 그렇게 해서 경쟁력을 상실하면 '기업은 어렵지만 그래도 내 일자리는 유지되겠지.' 이게 가능한가요? 지금 4050에 대해서 질문 드리는 근본적인 문제는 그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진영 논리에 빠져 가지고 민주당을 지지하고 나중에 대책에 대해서는 뭐 알아서들 하겠지. 기업은 어쨌든 간에 유지되고 일자리는 있게 마련 아니야? 라고 하면은 그 가장 큰 후과를 치르는 거는 자기 자신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가장 반발하고 "이건 아니다."라고 지적하는 게 2030 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와서는 젊은 세대를 가지고 장사하던 사람들이 2030을 극우라고 비난하는 것이죠. 근데 세대 갈라치기나 이런 거는 정말 정치 기술자들이나 하는 것이고 우리는 원칙에 충실하고 싶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고 경쟁을 촉진시키고 그 안에서 소외되고 도태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보호하는 거. 이게 시스템을 유지하고 그래야지 기업이 살고 일자리가 있고 그 2030이 직장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4050은 어떻게 보면은 기득권이 되었죠. 직장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뭐 '나만 아니면 돼.' 인제 이런 생각으로 무책임할 수도 있다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이 직장 일자리가 줄어들 때 제일 먼저 도태되고 일 작 직장을 잃게 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기만 그 소나기 피하면 뭐 하나요. 우리 후배 세대들, 우리 자식 세대들도 일자리를 가져야죠. 저는 얼마 전에 외신 뉴스 봤을 때 정말 소름 끼치게 무서웠어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텍사스에 삼성이 지금 51조 원 규모의 투자를 해서 그쪽에 공장도 짓고 산업단지도 조성하고 이런 건데 텍사스 주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정말 막 눈물 나게 "고맙다. 여기는 평생 농사만 짓던 곳인데 여기에 산업을 일으켜 줘 가지고 삼성 너무 고맙다."라고 해요. 그 텍사스는 법인세가 제로예요, 제로. 거기에 자리를 잡으면 기업들이 다시 그거 다 정리하고서 우리나라로 돌아올까요? 저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귀족 노조가 "정년도 연장해라. 급여도 올려라. 위로금도 내놔라." 뭐 기업들은 돈 찍어내나요? 외국에서 특히나 벌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관세 문제나 이런 거 해 가지고 기업 경쟁력이 떨어지면 그 기업은 일자리 줄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예전에는 봉제 공장이나 이런 것들 가지고서 많이 먹고 살던 나라였죠. 그거 지금 우리나라에서 안 해요. 다 외국으로 나갔어요. 동남아로 나갔죠. 그거를 대체하는 다른 산업이 다행히도 육성이 됐기망정인데 그 지금 우리나라의 주력적인 산업들도 외국으로 나갈 거라는 위기감을 왜 안 갖는 거죠? 누군가를 악마화해 가지고 표 계산하는 사람들은 나라의 발전은 뒷전이죠. '망가뜨려서라도 내가 차지하겠다.'라는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정권을 줘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부정평가가 불과 2달 만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지금 아직도 '그거밖에 안 됐나?' 놀라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만큼 '지긋지긋하다.' 인제 이런 반응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예상했던 바다. 그리고 쇼는 두 번은 안 통한다. 문재인 정권 때 60% 내려가는 것까지도 1년 반 걸렸는데 지금 50% 깨지는 것도 2달밖에 안 걸렸어요. 왜냐? 한번 먹어 본 맛이거든요. 다 알거든요 이거. 이렇게 될 거 알았잖아요. 제 영상 보셨던 분들은 지금 이렇게 될 거라고 제가 진작부터 얘기했던 거 아시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이거 보시는 분들도 스스로 이미 다들 알고 계셨잖아요. 제가 무슨 어 남들 모르는 얘기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다 알고 있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될 거 알고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 속상할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아 알고 있는데 이
알고 있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노력했던 거에 대해서 몰랐던 사람들까지 챙기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워야 되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쩌겠어요. 마당 뭐 빗자루 든 사람이 마당 쓸어야죠. 먼저 아는 사람이 위험에 대해서 경고해야 잘 모르고 있던 사람도 '아 그런가?'라고 하면서 대피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의 역할이 더 크다. 자꾸 짐을 지워 드리는 것 같지만, 아시는 분들이 결국은 책임을 더 가져야죠.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주고, 그 사람들을 그래서 민주당에 대해서 잘 알고 그 부정평가가 올라가게끔 하는 거. 결국은 여러분은 다수가 되실 겁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옳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얘기를 더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옳고 그른 거 자체로 진입하는 것 자체도 불편하니까 입틀막 하려고 그래요. "그런 얘기하지 마라. 그런 얘기하지 마라." 막 이러고 있죠. 근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얘기 드리고 싶어요. 옳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입틀막 하는 거는 폭력적이죠. 기본권을 제한하고 침해하는 것이죠. 우리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폭력적인 방식을 동원하지 마시고, 입 바른 소리가 괴로우시면 본인들의 귀를 막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다라는 거를 알려드립니다. 저는 옳은 얘기하는 거 멈출 생각이 없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